안녕 아이들. 자, 1학년 학생들, 오늘은 첫 주제에 관련된 수업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해요. 지금 화요일날 입학을 하는 바람에 각 반별로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하나는 3-1-1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고, 3월 8일부터 들어가 있는 3월 두 번째 주간에는 3-1-2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인데, 지금 소단원 1단원이 좀 나간 학급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급도 있는데,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5페이지고요. 대단원은 3단원입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지금 3단원은 선생님과 함께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를 말하고, 이 중에 중단원 1단원인 식민통치의 시작과 민족운동의 전개는 흔히 말하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를 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에는 과연 한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세계적 사건이 있었는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역사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상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과 가까운 중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신해혁명, 청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당시 중국의 왕조는 청나라고, 17, 18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청나라가 19세기 전반, 흔히 말하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패배하며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나 변법 자강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모두 다 실패로 끝났고, 이제 남은 한 가지는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원래 이 청나라는 북방의 민족이었던, 북방민족이었던 흔히 여진 또는 만주족이라고 불렀던 소수의 민족이 만든 나라로서, 다수의 중국 민족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은 여기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신해혁명이라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신해혁명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청왕조가 쇠퇴하는 가운데 혁명을 주장하는 혁명파들이 민족, 민권, 민생이라고 하는 삼민주의를 주창하면서 등장했던 사건으로서, 지금 우리 학습지 우측을 보면 삼민주의에 대한 설명이 써 있을 거예요. 순원이 발표한 중화민국 정치 강령으로 민족, 민권, 민생주의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과정 중에 결국 삼민주의를 내세웠던 혁명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지금 학습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름은 순원이고, 지금 현대의 중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현대의 중국에서는 국가의 아버지, 국부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여러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국 우창이라는 곳에서 1911년에 봉기를 하면서 바로 신해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을 1911년이 신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서 신해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청왕조는 더욱더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고, 지금 우창이라는 곳에서 처음 봉기가 일어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전부 다 혁명파들이 혁명을 발생하고 혁명에 호응한 지역들이고,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기존의 청왕조 세력이에요. 굉장히 적어 보이죠. 간수성, 허난성, 산둥성, 허베이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난징에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이 중화민국의 줄임말이 중국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청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1911년까지만 해도 멸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왕조는 각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에게 남쪽으로 가서 봉기 세력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순원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이 순원을 중심으로 했던 혁명파는 순원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총통으로 임명하고 임시헌법과 사회개혁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국가로 나서려고 했지만 순원이 바라봤을 때 군사력적인 면에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순원이 위안스카이를 포섭을 시도하게 됩니다. 순원은 본인의 임시 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줄 테니까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는 대신에 청이라는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이 위안스카이는 결국 순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본인에게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청황제를 끌어내리면서 본인이 청황제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의 제2대 임시 대총통이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안스카이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본인 자체가 황제가 되려고 나섰다가 결국 국내외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 다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는지 1926년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중국의 하나의 통일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됐다는 점이에요. 물론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 지도인데 중국 각 지역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보이죠? 여러 군인 세력이 우리 군벌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 세력들의 손에 넘어가서 각 지역이 마치 따로따로인 나라처럼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통일된 정부가 없자 바로 외세 세력이 지금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서양 열강 세력들이 보다 더 중국을 쪼개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군벌 세력은 난립했고 열강의 침략은 보다 더 심화되게 되었다. 이게 당시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던 당시의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은 매우 복잡했던 상황이죠. 근데 유럽도 만만치 않게 매우 복잡했던 상황이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배경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어요. 네. 지금 유럽들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막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됐는데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도 있고 문제는 새롭게 국가를 만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기존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들이 다른 강력한 국가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부족했던 나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협상을 맺고 있었고 반면에 새롭게 국가를 만들었지만 식민지를 얻지 못했던 독일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오스트리아나 나중에는 여기서 탈락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정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는 유럽 내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 여기에 같이 있는
이 지역,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종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족도 다양해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람들, 그들을 게르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범게르만들이 남진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와 같은 민족인 세르비아,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지중해로 진출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됐어요. 그 부딪히게 됐던 지점이 바로 보스니아 지역이었고, 이 보스니아의 지역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중에 누가 가질 것인가 다투다가 결국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지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보스니아의 도시였던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이 지역에 갔다가 세르비아 청년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 벌어지자 서로가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돼요. 먼저 오스트리아는 자기 황태자가 죽었으니까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자 세르비아와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그러자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에, 러시아와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상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색깔로 칠해보면 이런 색깔입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국, 러시아, 프랑스의 연합국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초반에는 독일의 우세 속에서 복잡하게 벌어지다가, 이 전쟁이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었죠. 작년에 개봉했던 1917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 전쟁이 갑자기 바뀌게 된 시점은 바로 미국의 뒤늦은 참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바뀌게 돼요. 원래 미국은 멀러주의라고 해서 유럽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이 미국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하면서 결국 연합국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구나, 세계적인 규모의, 지금 유럽만 보여줬지만 사실은 아시아 지역도 또는 아프리카 지역도 이 유럽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최초로 벌어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고,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전쟁을 할 수도 있구나, 전쟁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됐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부강한 지역이라고 말했던 유럽은 쇠퇴를 하게 됐고, 반면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됐던 미국과, 그리고 역시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영국과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 중국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역들을 빼앗으며 일본이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10년대는 미국과 일본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고, 또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 왔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전부 다 황제 국가였어요. 근데 이 황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정이 붕괴됐고, 그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공화정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국가들이 생겨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잃고 헝가리라는 하나의 국가와, 아까 문제가 있었던 요 발칸반도의 이 지역은 유고슬라비아로 하나로 합쳐지게 됐고, 체코슬라비아도 생겼고, 지금 여러 나라에게 나라를 뺏겼던 폴란드도 생겨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역시 전부 다 러시아 지역이었는데, 뒤에 보게 될 러시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지역들이 모두 다 독립해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들이에요. 지금 다 신생 국가들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당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사료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이번 유럽의 대혼란은 일본 국군 발전에 있어서 하늘이 도운 것이다. 일본 국군 즉각 일치 단결하여 이 하늘의 뜻에 향유해야 된다라고요. 이 전쟁은 이 대혼란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미추친 유럽의 대혼란은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인류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니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아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1917년 연합국주의 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벌어져요. 이유는 기존에도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러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에 독일과의 전투에서 자꾸만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그래서 계속 징집을 하니까 국민들은 생활이 궁핍해졌고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 고조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러시아는 당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거든요. 러시아 황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짜르라고 불러요. 짜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러시아 황제 차르의 정치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을 2월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2월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황제의 정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케렌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2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2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월 혁명 이후에도 임시정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사람,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주로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이 사람, 바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혁명정부가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고 1922년에 가서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하게 되는데 그 정부의 이름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에요. 줄이면 소련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대다수가 러시아인 그 과거에 사회주의 정부를 추구했던 국가였던 소련이 바로 이 국가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이었던 이 사회주의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가장 유행한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은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러시아에서 벌어졌는데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로 급속도로 퍼져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내세우는 것이 세계주의거든요. 전 세계의 무산자 계급은 모여라 뭐 이런 걸 기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세계 혁명을 목표로 삼았고 결과적으로는 주변 동유럽 국가들까지 연합하면서 소비에트 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이 회의를 하는 코민테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사회주의 개혁이 실시되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리고 학습지에도 실려있는 제2차 코민테른 폐막 대회의 연설을 실시하는 레닌이잖아요. 사진인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요 레닌이 연설하는 장면 때 태극기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쳤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사료 하나만 더 보면 학습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의 러시아 혁명 이해라고 해서 1918년 일본 도쿄의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웅변회에서 한 조선 유학생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각국 중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발달시킨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 중 사상적으로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이후 점차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러시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 유학생은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1920년대까지는 그러했지만 그 이후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4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상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받고 신해혁명 받고요. 중국에서. 두 번째 1차 세계대전 받고요. 세 번째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고, 이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에 중요한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파리 강화회의를 했고요. 파리 강화회의 지금 학습지에는 1918년으로 되어 있는데 1919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919년 1월에 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전한 연합국이 패전한 동맹국을 두고 전쟁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했던 협의회고,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너무 끔찍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가장 끔찍한 전쟁 1차 세계대전을 끝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4개조를 전 세계가 지키자라고 해서 14개조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지금 학습지에는 14개조 원칙 중에 1조, 5조, 14조를 넣었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간략하게 1조부터 14조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중에 1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강화 조약 및 외교를 할 때 비밀 외교하지 마라. 너네가 몰래 외교하고 하니까 몰래 동맹 맺어서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벌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내용이고, 제 5조를 보면 5조는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지에 보면 제 5조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 당사자 주민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모든 식민지 문제는 자유롭고 열린 자세로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리고 제 14조를 보면 역시 학습지 읽어볼게요.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